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을 도구쯤으로 여기는 시댁과 남편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4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이에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말이죠. 사람들이 모두 결혼 잘한다며 부러워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이든 까봐야 그 진가를 아는 법이더라고요. 다들 부러워하는 제 시댁이 사실은 그리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결혼 당사자인 저도 몰랐으니 말 다 한 거죠.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고 남편은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재원이었어요. 결혼은 가족끼리의 결합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희 시부모의 모습은 평판이 좋고 인심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그렇게 사람 좋아 보이는 이들이 사람 괴롭히는 악마 같은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결혼을 했을 때부터 시모의 입버릇은 그거였어요. 아유, 걱정 마. 힘든 일은 서로 도와야지. 내가 가서 도와줄 테니 나만 믿어. 상황이 곤란하거나 절망적인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모를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여겼어요. 따로 일을 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봉사활동이었고 그 다음은 사교 모임, 그리고 가끔 운동을 하는 모임까지. 시모는 그렇게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특히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푸념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잖아요. 저희 시모는 그런 상담을 많이 들어주는 쪽이었어요. 그러면 시모는 버릇처럼 그 말을 하더라고요. 힘든 일은 서로 돕겠다.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 이 말이요. 그리고 실제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큰일이 생기거나 힘을 써야 할 일이 생기면 시모가 친구나 모임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도와주러 가기도 했어요. 결혼을 막 앞둔 며느리가 보기에 그런 시모가 얼마나 존경스러워 보였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사람들이 다들 그랬어요. 너 정말 시집 잘 가는 거야. 너희 시어머니가 얼마나 사람 좋은지.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힘든 사람도 잘 돕고 말이지. 그런 분을 시어머니로 모실 수 있는 것도 너의 복이라면 복인 거야. 그래서 저도 복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결혼 후 시모의 행동은 제가 생각하는 존경스러운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저를 노동력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예,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되지? 이번에 고모네 잔치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대. 네가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어. 처음에는 이런 부탁이었어요. 시댁 행사다 보니 안 가는 것도 그렇고 가서 거들어드리는 것도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족이 되는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몇 번 가족 행사에 불려간 뒤로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의 행사에도 저를 불러내더군요. 오지랖이 넓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일에 자기가 일하겠다며 나서는 걸 보면서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좋은 일 하는데 왜냐고요? 시모는 저를 불러서 일을 시켜놓고는 자기는 하하호호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즐기기만 했거든요. 게다가 그런 힘든 일을 하고 나서도 저한테 잘했다던가 고생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한 적 없었어요. 어떤 때는 식사도 안 주고 부려먹는 일도 많았죠. 그래서 점점 시모의 부름에 거절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간다거나 갑작스레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댔죠. 그런데 남편이 제 스케줄을 알고 있으니 거짓말까지 하며 빼는 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날도 그렇게 핑계를 대기 어려운 날이었어요. 시모가 전화가 왔더군요. 예, 너 이번 주말에 일 없다고 했지? 시간 좀 빼놔라. 아는 사람 집에 도배를 해야 하는데 도배할 사람이 없다잖니. 너랑 내가 가서 도와주고 오자고. 음식을 하거나 청소를 하는 게 아닌 너무도 전문적인 일에 저를 부르기에 저도 조심스레 한마디 했죠. 어머님, 도배는 저희가 가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일인데 저희가 갔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도배가 무슨 전문직이야? 그냥 붙이면 되는 일이지. 요즘에는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잘 나와.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나와. 알았지? 그런데 그 도배한다는 집은 어느 분이에요? 아, 우리 사돈댁이야. 이번에 이사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라지 뭐니. 그래서 내가 가서 도배 정도는 도와준다고 했지. 그거는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시모의 사돈댁에 저희 집과 시동생은 해당되지 않을 테고 신우의 시댁에서 부탁한 것 같았어요. 아니, 부탁이라는 말은 맞지 않았죠. 분명히 거기서는 가볍게 이야기했는데 또 시모가 오지랖 부려서 자기가 가겠다고 했을 거예요. 저는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신우의 집이었다면 뭐 우리 시댁 식구니까 나서줄 수도 있겠죠. 망쳐도 신우한테 잘 말하면 신우가 이해라도 해줄 테니까요. 그런데 신우의 시댁이라니 저한테 이보다 더 먼 관계는 있을 수 없었어요. 솔직하게 생판남이잖아요. 거절의 말을 꺼내고 싶었는데 시모가 전화를 탁 끊어버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소파에 늘어져 있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이제는 아가씨 시댁에 도배 장판하는 것까지 도와주러 오래. 이게 맞아? 아니, 사돈이면 뭐든 조심해야 할 건데 그런 전문적인 일에 우리 같은 문외한을 쓰면 분명 문제가 생길 거라고. 그리고 내가 현장직도 아니고 타무직인 사람인데 그런 몸쓰는 일에 데려가서 일이 제대로 굴러갈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기 싫어. 당신이 어머님한테 좀 이야기해봐. 벌써 이게 몇 번째야? 주말마다 제대로 못 쉰 지 오래됐다고. 마음을 좀 곱게 써. 우리 엄마가 나쁜 일 같이 하지? 좋은 일이잖아. 누나도 도와주고 서로 돕는 거지. 그리고 뭐든 정성이 중요한 법이야. 가서 거들어줬다는 것만으로도 다들 좋아하실 거야. 마음을 곱게 쓰고 나쁘게 쓰고 할 문제가 아니지. 도대체 몇 번째야? 나는 하기 싫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는 해? 다들 어머님 칭찬만 하고 우리는 그냥 일용직 노동자 취급이잖아. 그리고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점점 친한 분들 일 도와주는 것 뿐이잖아. 보람도 없고 그냥 힘들기만 하다고. 제 말에 남편이 저를 한심스럽게 쳐다보더니 짜증을 확 내더군요. 그래서 가기 싫다는 거야? 어떻게 며느리가 돼서 그 정도도 못 해드려? 당신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 뭔데? 남 일 도와주다가 내일 못하게 생겼는데 그게 왜 내가 욕먹을 짓이야? 그리고 세상의 며느리들은 전부 시모가 받아온 일에 다 차출되어 나가야 하니? 며느리가 노동력으로 인정되던 건 옛날 일이야. 내가 돈을 못 벌어? 집안일을 못해? 애를 못 낳았어? 남들 하는 만큼 하고 더 하고 있는데 넌 이런 나한테 또 일 시키고 싶어? 말이 통하지를 않네. 그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족끼리 교류라고 생각해. 그러면 일하기 더 쉽겠지. 남편놈 말에 화가 확 나더라고요. 이게 자기 일 아니라고 아주 아무 말이나 짓거리더라니까요. 그렇게 도배 일을 하러 가서 결국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왔어요. 그 다음날은 팔을 못 움직일 정도로 근육통이 왔고 몸살에 걸릴 정도였거든요. 게다가 전문가가 아무리 알려줘도 기술이 없으니 얼마나 허술하게 붙였겠어요. 그게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도와주면서도 저는 걱정부터 됐는데 정작 시모는 태연자약하게 사돈어른과 대화 나누고 있더군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많이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했어요. 왜 힘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잘한다고 떡 하나 더 줄 거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그렇게 도배 일을 하고 나서 저도 남편에게 제가 느낀 그대로 돌려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때를 기다렸죠.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는데? 이번 주 토요일? 응. 당신 요새 얼굴 못 본 지 좀 됐잖아. 엄마가 오면 맛있는 밥 사준대. 밥이나 함께 얻어먹고 오자. 남편은 오랜만에 외식에 기분이 좋았는지 흔쾌히 저희 친정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죠. 토요일이 돼서 남편을 데리고 친정에 갔는데 집이 한바탕 뒤집어져 있었어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목공 기술자셔서 혼자서 집을 자주 고치기도 하시거든요. 그날도 딱 그랬어요. 뻥 뚫린 전원주택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다른 직원들은 쉬는 날이니 부를 수도 없고 아버지 혼자 힘들게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남편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뭐해? 가서 좀 도와드려. 어른이 혼자서 무거운 거 드는데 안 도와줄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인상을 팍 쓰더니 느릿느릿 친정아버지에게 갔어요. 저는 그런 남편 뒤통수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죠. 아빠! 박서방이 도와준대. 일 빨리 마치고 맛있는 거 먹자. 제 목소리에 남편이 뒤를 돌아보며 이게 무슨 짓이냐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씩 웃어줬어요. 그리고 친정아버지한테 한마디 덧붙였죠. 박서방 힘세. 일 팍팍 시켜. 그렇게 남편의 고난은 시작됐어요. 울타리는 목재를 세우기로 했고 틀은 철이었죠. 그 무겁고 단단한 걸 옮기는 일은 남편이 도맡았고요. 도배 일과는 다르게 전문적인 건 아버지가, 힘쓰는 건 남편이 하니 결과에 대한 걱정도 없었어요. 다만 힘쓰는 사람이 많이 힘들었을 뿐이죠. 그렇게 오전부터 일을 시작해서 중간에 국수 한 입 하고 저녁까지 일만 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로 돼지갈비를 얻어먹고 왔어요. 내려오는 길에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신 이거 일부러 그랬지? 식사하자고 불러서 일 시키려고.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거야? 무슨 생각? 좋은 일 할 때 같이 하자며. 어머님은 시댁일 아니라도 열심히 참견해서 좋은 일 하잖아. 나 데리고. 그러면 당신도 우리 집에 좋은 일 좀 해주면 안 돼? 당신은 이번이 처음이면서? 제 말에 남편이 당황한 듯 말했어요. 아니, 그거랑 이거랑 같아? 그건 좋은 일 하자고 부르는 거고 엄마가 너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 나라고 당신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닌데? 그냥 당신도 느껴보라고.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기분이 내 감정인 거. 어머님한테 불려갈 때마다 그런 감정 느끼는데 당신도 이제는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집에 불려올 거 아니면 당장 어머님한테 나 불러내서 노동력으로 쓰는 거 하지 말라고 말해. 너도 나한테 강요하지 말고. 제 말에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군요.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말이 있을 리가요. 화를 안 냈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미 화도 다 냈고 상황은 자기보다 제 쪽이 더 나빴고 그러면 답이 나온 거죠. 입도 뻥긋 못하는 남편 얼굴을 보며 웃으며 말해줬어요. 아니다 싶으면 어머님한테 아무 말 하지 말고 나 거기 일하러 보내도 돼. 대신 알지? 우리 친정집이 주택이야. 할 일이 주말마다 쌓이는 곳이지.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지붕 뚫고 거실에 통나무 난로 하나 드리려고 하던데 그거 할 때 당신 부르면 잘할 것 같네. 안 그래? 제 말에 남편놈이 잠시 상상하는 듯 하더니 금방 꼬리를 내리더군요.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대신 너도 앞으로 이런 일 자제해.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봉변이야? 내 말이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어머님한테 도대체 몇 달을 불려갔어? 당신이 생각해도 너무한 거 맞지? 제 말에 남편이 또 한숨을 쉬며 입을 꾹 다물었어요. 입을 열면 열수록 손해라는 걸 알고 나니 더 이상 아무 말 없더라고요. 그러게 이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 알아서 잘했어야죠. 그런데 남편이 난감한 얼굴로 중얼거리더라고요. 근데 엄마한테 어떻게 이야기하지? 말 꺼내자마자 난리 날 건데. 그래서 안 할 거냐는 식으로 째려보니 남편이 급히 변명하듯 말하더군요. 아니,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도 뭐라고 할까봐 그러지. 그런 고민은 며칠 뒤에 쏙 사라져버렸어요. 남편이 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시댁 모임 자리에서 신우가 씩씩거리며 들어와서는 시모에게 한바탕 퍼부은 거예요. 엄마, 앞으로 우리 집안일에 뭐 해주겠다고 나서지 마.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쓴소리 들었는지 알기나 해. 게다가 돈도 2배로 들고.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쓴소리를 들어? 엄마가 도배 도와줬잖아. 그때 하고 나서 그 방만 도배가 다 울고 풀자국도 보이고 몰딩에 흠집까지 나서 시어머니가 나한테 괜히 사돈댁에 맡겨서 말도 못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셨어. 아니,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다 잘 된다며. 그거 그냥 가서 붙이면 그만이라며? 돈 아끼려다가 이게 뭐야? 시모가 저를 돌아보면서 묻더군요. 너 하라는 대로 안 했니? 왜 저런 소리가 나와? 저야말로 황당했어요. 그걸 왜 저한테 묻는지. 어머님,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자도 아닌데 잘못하면 욕 얻어먹는다고요. 전문 인력도 아니니 문제 생기는 것도 당연하고요. 게다가 도배장판은 이삿짐 들어와 버리면 고치기도 쉽지 않아서 하자가 생기면 제일 번거롭기도 하고요. 상식적인 거죠. 너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그런 거야? 그런 거면 미리 말해. 엄마, 그만해요. 와이프 사무직이야. 손재주가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 불러다가 일 시키는 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아니지. 그리고 이 사람 생각도 좀 해요. 추궁할 게 아니라. 일해주고 욕 얻어먹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어딨어요? 그것도 원해서 한 일도 아니고 시켜서 한 일인데. 뭐? 며느라가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너도 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서 열받아? 기분 나빠? 그래서 다 망쳐놨어? 어머님, 일부러 망치려고 한 게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도 망한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인심을 쓰시고 싶으시면 제대로 인심을 쓰셔야죠. 저 같은 초짜 데리고 다니면서 인심 쓰니까 결국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 말고 전문가를 데리고 다니세요. 그러면 이런 일도 없을 거예요. 제 말에 시모 얼굴이 부글부글 하더군요.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 뭐라 말도 못했어요. 게다가 신우가 거기에 확인 사살까지 했거든요. 엄마, 제발 오지랖 좀 부리지 마. 내가 욕먹는 건 어떻게든 참아도 돈 2배로 드는 건 못 참거든? 엄마가 이번에 도배며 장판 다 망하게 만드는 바람에 결국 새 업자 불러서 새로 해야 했어. 짐도 다 옮겨야 했고.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 그렇게 딸과 아들에게 한 소리 듣고서야 시모는 더 이상 저를 불러내지 않았어요. 속 편했죠. 결혼하고 몇 달 만에 편히 쉬는 주말이 이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시모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이번에는 시부가 말썽을 피웠어요. 시모는 저를 노동력으로 봤지만 시부는 저를 통장으로 봤거든요. 시부도 시모와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선심을 쓰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걸로 생색을 내며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딱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시부도 시모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남의 돈으로 인심 쓰고 자기는 존경받고 싶은 거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시부는 주위 사람들에게 명망 있는 사람처럼 떠받들어지고는 했는데 그게 모두 시부의 선심 때문이었어요. 주변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었어요. 무턱대고 도와주겠다고 말부터 꺼내놓고 나중에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남편도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 매번 저한테 부탁을 하기 일쑤였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꼭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빌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말로 강 건너 불구경 중이었죠. 돈을 빌려간 건 남편이라고 속 편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동생의 결혼을 앞두고 결혼할 여자와 함께 집에 왔을 때 일이 터졌어요. 아버지, 저희 신혼집 보고 있는데 돈이 좀 모자라요. 아버지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얼마 정도 모자라냐? 5천만 원 정도 모자라요. 그래, 알았다. 또 시부의 고질병이 도졌다 싶었어요. 당장 5천만 원이 어디서 나서 도와준다고 저렇게 호언장담하나 싶었죠. 남편에게 이야기해봐야 돈 나올 구석이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남편한테 빌릴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부가 갑자기 남편에게 묻더군요. 너 돈이 있지? 동생 결혼한다는데 형이 그 정도쯤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돈 좀 마련해봐.
어이가 없었어요. 여태껏 시부가 빌려간 돈만 해도 3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렇게 저희 돈 가져가서 다른 사람에게 선심 쓰면 갚는 사람은 그 절반도 안 됐죠. 게다가 시부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면 그대로 자기 주머니에 넣어버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또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마련하라고 하니 제가 더 속이 답답해서 한마디 했어요. 아버님, 요새 누가 원하는 대로 집 사서 들어가요. 버는 만큼 형편만큼 해서 가는 거죠. 저희 결혼할 때는 월세부터 시작한 거 잊으셨어요? 결혼할 때 이야기 꺼내면 화가 나기는 했지만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결혼할 때 지원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시동생만 지원해주겠다는 것도 열받았고 그 지원조차도 우리 돈에서 빼내가겠다는 것도 열받았죠. 아니 그럼 애가 곤란하다는데 너희는 형님이 돼서는 아무것도 못 해주겠다는 거냐? 저희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아버님이 그러셨죠? 돈 맡겨놨냐고요. 저희 입장도 그래요. 저희한테 돈 맡겨주신 것도 없으면서 왜 자꾸 돈 내놓으라고 난리세요? 내가 언제 돈 내놓으라고 했어? 동생 도와주라고 했지.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도와주죠. 이 사람한테 돈이 있는 줄 아세요? 여태 아버님이 빌려가신 돈도 못 받아서 저희도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 저희한테 또 돈 마련해서 도련님 도와주라는 건 너무하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지니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필사적이었어요.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말을 꺼낼 타이밍을 못 찾을 것 같았거든요. 시부가 심기가 불편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때 갑자기 남편이 나섰어요. 아버지, 돈 마련할게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당신도 그만해. 가족들 보는 데서 이러면 당신만 곤란해져. 저야말로 황당했어요. 당신 미쳤어?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해? 여태껏 당신이 낸 돈도 어마어마해. 거기에 5천만 원이나 되는 목돈도 또 추가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언제 전세 탈출해? 나중에 집에 가서 이야기해. 남편은 저를 달래서 시댁에서 나왔어요. 시부모들이 저를 날카롭게 째려봤지만 저도 같이 째려봐줬어요. 집에 돌아와서 제가 남편을 추궁했어요.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돈 마련하겠다고 한 거야? 당신이 돈이 어디 있어서 여태껏 아버님한테 다 뜯긴 거 아니었어? 저는 남편이 저 몰래 모아놓은 돈이라도 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면 저렇게 돈 마련해주겠다는 말이 나올 리 없잖아요. 그렇다고 동생네 집을 마련해주려고 우리가 대출을 받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남편의 생각은 제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당신 얼마 전에 받은 유산 있잖아. 그거 6천만 원 정도 되지 않나? 그걸로 쓰면 되지. 너무 그렇게 열내지 마. 그 이야기에 가라앉았던 화가 순식간에 폭발하고 저도 모르게 쌍욕을 입에 담고 있더군요. 미쳤어? 정신 나갔니? 돌았냐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유산을 네 동생 집 사는데 보태라고? 왜 이렇게 흥분해? 그럼 그 돈 뒀다 뭐 할 건데? 이참에 동생 좀 도와주면 뭐가 덧나? 와,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말도 안 나오네. 뒀다 뭐 하냐고? 근데 그거 내 돈이잖아. 내 허락은 막고 약속을 하던지 말던지 해야 할 거 아니야. 어차피 당신 줄 거잖아. 아버지가 해달라는데 그럼 무시할 거야? 그래, 무시할 거야. 내가 그 돈을 왜 줘? 네 돈이야? 나는 절대 못 주니까 이번 일 네가 알아서 처리해.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빌려준 돈들, 그 돈도 다 받아와. 이성적으로 생각해. 지금 당장 그 돈을 어떻게 가져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장인어른 죽고 나서 받은 유산으로 시동생 집 사는데 보탠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야? 생각할수록 열받네. 우리 그냥 이혼할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너는 화가 안 나? 네 돈으로 선심 쓰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못하는데 화도 안 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버지 체면 생각해서 해주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해드리고 싶어서 해드리는 건데 그게 뭐가 나빠?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이번 건은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고
저도 양보할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어요. 우리 이혼하자. 당신 생각에 내가 따라가지를 못하겠어. 너랑 같이 살면 순식간에 빈털털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 제 이혼 요구에 남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어. 일단 진정하고 다음에 이야기해.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이런 일로. 명백히 회피하는 반응이었어요. 이혼 안 하고 싶으면 아버님한테 가서 말하고 오라고. 그러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어요. 제가 그 돈 안 준다고 선언했으니 시부에게 당연히 안 될 것 같다고 말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부가 저만 시댁에 오라고 하더군요. 분명 돈을 못 준다는 남편이 말을 했기 때문에 시부가 저만 부른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음 단단히 먹고 갔는데 시부가 뜬금없는 말을 하더군요. 왜 다들 이렇게 연락이 없어? 막내 집 계약했는데 돈은 어떻게 됐냐? 잔금 치르는 날짜 알려줄 테니 그 전에 돈 붙이거라. 아버님, 그이가 돈 안 된다고 말 안 했어요? 무슨 소리야? 연락이 없어서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마 이대로 돈 안 줄 참이냐? 그럼 막내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야? 이미 계약까지 했는데. 그거야말로 제가 알 바가 아니죠. 계약을 하든 뭘 하든 저는 이미 안 된다고 이야기했으니 남은 건 남편이랑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됐으니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분명 남편한테 그 돈 못 준다고 아버님한테 바로 이야기하라고 했거든요. 이야기 안 하면 이혼하자고까지 말했어요. 그런데 말을 안 했네요. 저희 이혼하면 아버님이 여태까지 남편한테 받아간 돈 다 돌려주셔야 돼요. 아버님이 가져다가 다른 사람들 도와주겠답시고 펑펑 뿌린 돈들 전부 다 제 돈이거든요. 악에 바친 것처럼 말하는 제 말에 시부가 제대로 된 답도 못하고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그 돈이 왜 네 돈이야? 아버님이 가져가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자기 돈 모자라다고 저한테 빌려갔어요. 차용증까지 확실하게 작성해놓고.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 돈이 우리 아들 돈이 아니라 네 돈이었다고? 네, 차용증까지 쓰고 빌려간 돈이요. 시부가 믿지 못하겠는지 남편에게 전화해서 얼른 시댁으로 오라고 했어요.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고 시부와 함께 있는 제 얼굴을 보고 살짝 놀라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혼자 온 게 아니라 시동생과 함께 들어왔어요. 형,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해주겠다 해놓고 입 싹 닦는 게 어딨어? 그리고 형수님도 너무한 건 마찬가지예요. 형이 돈 해주겠다고 했는데 왜 안 된다고 퇴짜를 놔요? 형이 벌어서 형이 쓴다는데 형수가 왜 난리냐고요? 돈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못 준다는 거예요? 왜? 지금 저한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은 하고 입방정 떨고 있어요? 뭐라고요? 돈이 그렇게 필요하면 도련님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그 유산으로 집 사세요. 이렇게 말하면 도련님은 기분이 좋아요? 도련님이 말하는 그 있다는 돈, 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유산이거든요? 친정아버지가 죽고 나서 받은 유산을 제가 왜 도련님한테 써야 하죠? 제 말에 집안에 있는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더군요. 그 돈 뒀다 뭐에 쓰냐는 남편보다는 그나마 정상적인 반응이었죠. 여보, 진정해. 왜 여기까지 와서 이래? 나랑 이야기하자니까. 일단 진정하고. 뭘 진정해? 나 당신이랑 이혼하겠다고. 여기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아버님이 왜 돈 안 주냐고 잔금 치르는 날까지 돈 붙이라는 말하려고 날 여기에 부른 거라고. 이 호구 상호구야. 나 너랑 결혼 생활 유지할 생각 없으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래도 이혼이라는 말 쉽게 내뱉지 마. 난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없다니까. 그럼 나한테 사과하고 아버님한테 그 돈 못 준다고 이야기하라고 했잖아. 내 말 다 무시하면서 나하고 이혼을 안 하겠다는 신보는 무슨 신보야? 남편이 왜 이혼을 안 하려는 건지 대충 짐작은 갔어요. 이혼을 하려면 저한테 빌린 돈도 다 갚아야 했고 제가 벌 돈이 아까웠던 건지도 모르죠.
어떻게든 떼어내고 싶었던 저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 그럼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자. 잘 됐네. 안 그래도 나 그 유산 다 쓰고 없거든. 당신이 그 말 했을 때 너무 화나서 명품 가방 비싼 거 해외 직구로 구매해놨어. 오는데 3주 걸린다더라. 그리고 당신한테 속이고 있었는데 나 퇴사까지 했어. 내일부터 일 안 가. 돈 버는 거 없으니까 당신이 이제 나 먹여 살리면 되겠네. 제가 배째라식으로 나오니 이번에는 남편이 눈에 띄게 당황하더군요. 설마 진짜로 퇴사했어? 당신 거기서 받는 연봉이 얼만데 거기를 그만둬. 그리고 명품 가방? 당신 생각이 있는 거야? 그 돈을 다 쓰면 어떡해. 내가 그 돈 안 쓰면 너희 집에 다 뺏기게 생겼는데 안 쓰고 배겨? 나를 여기까지 몰아붙인 게 너야. 내 탓하기 전에 네 행실부터 돌아봐. 내가 이런 미친 짓이라도 안 했으면 어떻게든 우리 아버지 유산 너희 집에 갖다 바치지 못해서 안달이 났겠지. 안 그래? 제 말에 남편이 이마를 짚으며 탄식을 하더군요. 거짓말이지. 퇴사했다는 거 거짓말이지. 내일부터 두 눈으로 확인하면 되겠네. 태연스럽게 말하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남편이 일단 집에 돌아가자며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뒤에서 시부와 시동생이 돈 어떡할 거냐고 소리치자 남편이 꽥 소리를 지르더군요. 지금 상황 심각한 거 안 보여요? 그리고 너 돈 필요하면 대출을 받든지 처갓집 가서 부탁을 하든지 네가 알아서 해. 형한테 기댈 생각하지 말고. 제가 땡전 한 푼 없이 퇴사까지 해서 돈도 못 벌 상태라고 생각했는지 남편 놈은 여태껏 어떻게든 돈 마련해 주려던 자기 동생에게 매우 냉정하게 거절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이혼에 대한 마음이 확실하게 섰어요. 이 남자도 자기 부모님이랑 똑같은 인간이구나 싶었거든요. 자기 돈으로는 아무것도 해줄 생각 없고 그저 마누라 버는 돈으로 생색내면서 인심 쓰고 싶은 인간이란 걸 고스란히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하는 짓이 모두 똑같은 건지.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 몰래 직장에 연락해서 이번 달 말에 사용하기로 했던 리프레시 연차 2주를 내일부터 당장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그 다음 날부터 진짜로 회사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정도는 연차라도 쓴 거 아닌가 의심하던 남편이 의심을 거둔 날은 연차 쓴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죠. 제가 그날 이력서를 컴퓨터로 작성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날에는 증명사진을 찍고 왔고요. 부지런히 각종 자격증 사본을 준비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저를 보더니 남편이 정말 제가 그만뒀다고 확신을 한 모양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저한테 와서 그러더군요. 당신 진짜 일 그만뒀어? 그러면 퇴직금은? 퇴직금도 다 썼어? 퇴직금 아직 나오려면 멀었지만 그거 나오면 차부터 살 거야. 여태껏 차 없이 다녔잖아.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면 차라도 있어야 내 맘대로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돈 나오면 바로 살 거야. 제 말에 남편이 머리를 벅벅 긁더군요. 이혼하자고 했지? 그래, 이혼하자. 그게 좋겠어. 당신처럼 책임감 없는 사람하고 사느니 그냥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혼은 협의 이혼할 거지? 협의 이혼 조건만 가능하면 그것도 괜찮지. 어차피 우리 둘 다 돈 없는 거 마찬가지고 전세금은 반반 내서 들어왔으니까 각자 낸 만큼 나눠 가지면 되겠네.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빌려간 돈 3천만 원 그만큼 당신 몫에서 뺏어줄 거야. 계산 깔끔하지? 제 말에 남편 놈이 한숨을 계속 내쉬더라고요. 그거 살면서 시아버지한테 용돈 줬다고 생각하면 안 돼. 굳이 그걸 갚을 필요가 있냐고. 그렇지 않아도 돈 없어 죽겠구만. 솔직히 내가 쓴 돈도 아니잖아. 나는 그저 중간에서 빌려만 줬을 뿐이고. 나도 돈 없는 건 마찬가지야. 그러면 소송하던가. 난 뭘 해도 상관없으니까 당신이 정해. 이혼 소송하면 나는 당신이랑 시댁이 나한테 어떤 짓 저질렀는지 싹 다 이야기할 거야. 증거도 수북히 쌓여있거든. 원하는 대로 해. 지저분하게 굴다가 다 놓칠 건지 줄 거 주고 깔끔하게 헤어질 건지.
웃기지도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저한테 빌린 돈 안 주려고 잔머리 굴리는 놈을 보니 기분이 확 나빠지더군요. 제 말을 듣고 나서 그럴듯하다 싶었는지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열받는 건 남편과 이혼하는 도중에 알게 된 남편의 비상금 통장이었어요.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모아놨으면서 저한테 돈 없다고 빌려달라고 하던 남편 놈을 생각하니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지 않았어요. 이미 이혼하고 남이 된 시동생에게 전화를 했죠.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볼일 다 보신 거 아닌가? 삐딱하게 말하는 시동생에게 제가 말했죠. 형이 집 먼저 다 빼갔는데 통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안 쓰는 통장인가 싶었는데 통장 정리해보니 그 안에 3천만 원이나 들어가 있던데요. 작년에 이미 그 돈 모아놨던데 그쪽 형한테 전해주라고요. 전 그 인간 꼴도 보기 싫거든요. 이만큼 뒷돈 차놓고 동생한테 주기 싫어서 장인어른 유산 탐내는 인간이라니 정이 다 떨어지네요. 제 말을 듣고 있던 시동생이 부들부들 떨며 되묻는 걸 보며 저는 속으로 박수를 쳤죠. 형 통장에 돈이 그만큼 들어있었어요? 형 진짜 너무하네. 돈이 그만큼 있으면서 없다고 그 난리를 쳐? 우와, 알겠어요. 통장 들고 저희 본가로 오세요. 그렇게 제가 통장을 들고 그 집을 찾아갔죠. 갔더니 이미 시부, 남편, 시동생 셋이 모여 앉아있더군요. 제가 통장을 꺼내 시동생에게 넘기자 전 남편이 눈에 띄게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야, 그걸 네가 왜 가져가? 그거 내 거잖아. 그러니까 형 돈이 이렇게나 있으면서 없다고 나한테 우는 소리 했더라. 이게 말이나 돼? 형수 돈으로 나한테 선심 쓰는 건 괜찮고 형 돈으로 나한테 잘해줄 생각은 없었어? 우와, 진짜 뻔뻔하다. 네가 뻔뻔하다고 할 자격은 있어? 네 힘으로 신혼집 마련 못해서 가족들한테 손 벌리는 주제에 뭐 잘났다고 네가 날 욕해? 그리고 내가 마누라 돈 쓰는데 왜 네가 난리야? 마누라한테 빌린 돈 벌써 다 갚았어. 전 남편 말에 시동생이 참지 못하고 서로 멱살을 잡고는 드자비질을 하더군요. 그걸 바라보던 시부가 말리면서 시동생 편을 들자 전 남편이 씩씩거리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동생 편들 생각 말고 저한테 빌린 돈이나 갚으세요. 제가 넣은 전세금 그 돈으로 다 뜯겼거든요. 재수가 없으려니까. 아버지는 뭘 좀 알고 행동하시라고요. 여태까지 돈 펑펑 쓰면서 살았던 게 누구 덕분인데 내가 아니었으면 아버지가 동네에서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나 날 수 있었겠냐고요. 시부가 썼던 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전 남편을 보니 참으로 웃기지도 않았어요. 저번에 제가 시부가 빌려간 돈 내놓으라고 말할 땐 그것도 이해 못하냐고 어련히 때 되면 주겠지라며 빈정거리기만 하던 전 남편은 자기 돈 뜯기게 생겼으니 아주 빚쟁이처럼 깐깐하게 굴더군요. 그렇게 형제 둘이서 인정사정 없이 싸우더군요.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둘 다 뻔뻔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인간들이어서 그런지 그 집구석 내력이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뚫린 입이라고 얼마나 말은 잘하던지. 전 남편은 시동생에게 돈 맡겨놨냐며 소리 지르고 시동생은 전 남편에게 한 입으로 두말하는 남자놈이 어딨냐고 화내고 둘이서 지지고 볶고 난리도 아니었죠. 저는 그 두 사람 싸우는 장면을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구경했어요. 이제 더 이상 저랑 연관도 없는 인간들인데다가 저는 이미 법적인 관계며 돈 관계며 싹 다 청산했으니까요. 받을 돈도 줘야 할 돈도 없는 깨끗한 사이였거든요.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만들어 놓고 저는 편하게 싱글맘 생활을 시작했어요. 혼자서 애를 키우는 건 힘들었지만 그래도 친정 부모님 덕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 후 새로운 집도 친정과 가까운 곳으로 옮겼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싱글 라이프를 만끽하며 지내던 제게 전 시부모의 이야기가 들려온 건 아주 우연한 만남 때문이었어요. 시모의 봉사활동 모임에서 자진 탈퇴한 분과
저희 할머니의 상담차 갔던 사회복지센터에서 만나게 됐거든요. 친정 근처에 있는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줄 몰랐는데 그렇게 만나니 반갑더군요. 그 사회복지사가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두 사람의 씁쓸한 현재의 모습을 말이죠.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좀 선 넘는 것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이혼 잘했어요. 그 사람들 마지막에는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무슨 일 있었던 모양이네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 별 신경을 안 써서 소문 같은 것도 못 들었거든요. 정말요? 그 집 한동안 정말 조용했거든요. 알다시피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쓸데없이 오지랖이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도와줬던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아들 이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더니 아들 이혼하고 나서는 사람들하고 연락을 뚝 끊더라고요.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으니 다들 그러려니 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 예전에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왜 자기 연락은 안 받냐면 난리가 난 거예요, 글쎄. 저와 남편이 이혼하고 나서 얼마간은 조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을 한 몸에 받다가 조용히 살려니 얼마나 좀이 쑤셨겠어요. 그렇지만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돈 대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있었던 모양인데 주변에서 연락이 그렇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시모와 시부가 오지랖으로 도와줬던 사람들에게서요. 그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연락한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을 찾아서 시부모에게 연락을 한 거였죠. 전화를 받으면 도와달라고 난리고 그걸 거절하면 왜 자기 부탁은 거절하냐며 난리고 여하간 한동안 시끌했어요. 근데 그 집 사정도 들어보니 딱하던데요. 여태 도와준 것도 다 돈 빌려서 도와준 거였다고 하던데 요새 세상에 그렇게 남 돕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울 일 없나 하고 알아봤는데 그때 알게 된 거죠. 이분들이 봉사에는 관심이 요만큼도 없고 여태껏 남을 도울 수 있었던 것도 며느리한테서 빌린 돈 때문이었다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 듣고 어찌나 놀랐는지. 그리고 사돈 유산까지 달라고 떼를 썼다던데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 듣는데 참 웃겼어요. 여태껏 며느리 돈과 노동력으로 인심 펑펑 쓰며 다른 사람 관심을 얻던 분들인데 이제는 제가 없으니 돈 나올 구석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구를 다 거절했던 것 같더라고요. 남을 도우려면 자기한테 여력이 있어야 하고 여력이 없으니 못하는 것일 뿐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때야 어디서든 돈을 마련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전 남편과 시부 사이도 틀어져서 돈은 구경도 못한다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 평소라면 도와줬을 사람들을 못 도와주게 됐고 그걸 또 동정 여론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결국 까서 보니 다 자기들이 뿌린 씨앗이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당장 그 사람들하고 거리 두고 빠져나왔죠. 그랬더니 그 집 어른들한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조리 그 집에 찾아와서 그때 해줬던 게 모자라니 더 해달라고 적반하장으로 요구하고 나서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해요. 호의를 베풀면 그게 권리인 줄 아는 사람도 있거든요. 결국 그 때문에 크게 놀라서는 집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까지 왕래를 안 한다고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코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나누면서 그 모든 관심과 영광을 차지하려고 한 걸 보면 욕심이 끝도 없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뭐 그러다가 지금처럼 험한 꼴 당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요.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몇 번이나 그때 이혼한 게 천만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만약 제가 더 어리숙한 사람이었다면 지금도 영문도 모른 채 시부와 시모에게 노동력과 돈을 착취당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 지옥에서 잘 빠져나온 저는 여전히 다니던 대기업에서 일하며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전 남편이 일 그만둔 거 거짓말이었냐며 성질을 냈지만 지금에 와서 그놈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와서 후회하며 성질 내봤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그놈도 알고 있으니 성질만 내고 말더라고요. 싸움에 진 개가 성질만 내며 돌아가는 꼴을 보니 기분은 나쁘지 않더군요.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라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더러운 면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결혼은 신중하게 하세요. 너무 잘난 것도 아니고 너무 못난 것도 아닌 어중간한 사람이더라도 평범하기만 하다면야 속 썩이고 살 일 없을 테니까요. 이상 저의 속 터지는 대환장의 연속이었던 결혼 생활에 대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즐겁게 읽어주셨으면 그걸로 좋아요. 당시에는 고통이었지만 지금은 저에게도 쌤통인 일이거든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출근을 하며 사연을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그런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을 꼽으라면 단연 이혼을 뽑곤 하는데요. 어쩌다가 이혼이 가장 잘한 일이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편과 전 같은 회사 선후배 사이로 제가 선배이고 남편이 후배였어요. 남편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후배였고 남편 역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선배였죠. 그렇게 저흰 한마음 한뜻으로 눈만 마주쳤다 하면 싸워댔고 싸우다 정든다더니 죽어라 싸우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 싸움이 재미있기도 한 것 같고 어쩌다 웃는 남편의 얼굴이 잘생겨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불꽃 튀기게 싸우던 저희는 불꽃 튀기게 사랑을 하고 있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전 짧은 연애를 하곤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던 해에 좋은 기회가 생겨 회사를 옮기게 되었고 회사도 달라지고 나니 부딪히는 일도 줄고 더욱 사이가 좋아졌죠. 연인이 되기 전 피가 터지게 싸웠던 터라 연인이 되고 난 후에나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크게 싸우는 일이 없었는데 그런 저희 사이에도 가족이 끼이니 크게 싸울 일이 생기더군요. 남편과 전 둘 다 장남 장녀였는데 저희 두 사람 다 동생이 2명씩 있었고 싸움은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두 동생은 모두 밥벌이는 하고 있었고 특히 남동생은 사업을 꽤 크게 해 친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 반면에 남편의 동생들은 취업도 하지 못하고 속된 말로 시댁에 빨대를 꽂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 당시 남편과 전 돈 관리를 따로 하고 있었는데 그건 쌍방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남편의 일방적인 통보와 우김으로 인해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저의 반대에도 돈 관리를 따로 하자고 우긴 건 다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동생들과 시댁에 돈을 보태주려고 그랬던 것이었더라고요. 아무래도 돈 관리를 함께 한다면 자연스럽게 제가 알게 될 것이고 제가 알면 온갖 잔소리와 간섭을 할 것이 분명했기에 제가 무어라 입을 떼기 전 미리 선수를 친 것이었죠. 우연한 기회에 모든 사실을 한 저는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지만 남편은 그 특유의 귀찮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우리 집에 쓰겠다는데 상관하지 마. 아 진짜 내가 당신 이럴까봐 돈 관리 따로 하자고 했던 거라고. 당신이 알면 분명 이렇게 노발대발할 게 뻔해서. 할 말이 없더군요.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저를 살살 달래도 모자랄 판국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되레 화를 내고 드니깐요. 남편의 말에 저 역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고 네 마음대로 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더는 그 일에 대해선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또 꺼내봤자 큰 싸움이 될 것이 뻔했고 남편이 도와준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적당한 선에서 도움을 주고 있었던 터라 그냥 넘어가기로 했던 것이었죠. 저흰 그렇게 한 차례 부부싸움을 무사히 잘 넘겼고 그 후론 나름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말을 꺼내지 않으니 남편 역시 말을 꺼내지 않았고 제가 침묵함으로써 남편이 저에게 화를 냈던 것이 미안했는지 더욱 다정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 자존심에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온 행동으로 미안하다고 하고 있었으니 저는 그걸로 되었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해오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시댁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 그저 간단한 식사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 머리가 지끈해오는 것엔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시모의 하소연 때문이었어요. 한마디로 몸은 전혀 힘들지 않은데 정신이 힘든 그런 미쳐버릴 것만 같은 상황이었죠. 배부른 소리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시모의 하소연은 고작 한두 시간에 끝나는 그런 하소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사람이 미치기 직전까지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하는 그런 하소연이에요. 제가 시댁에 발걸음을 들이는 순간부터 친정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잠자고 화장실 가는 순간만 빼고 옆에부터 하소연을 하는데 그거 정말 고문이 따로 없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시모는 제가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외치더군요. 아가, 왜 이제 왔니? 내가 너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어. 이 외침과 함께 시작된 시모의 수다는 다른 날과는 달리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시모의 장남, 즉 저의 남편의 자랑도 포함되어 있더군요. 이것 봐라. 너무 고급스럽지 않니? 내가 며칠 뒤에 동창회에 가는데 마땅히 들 가방이 없지 뭐니. 그래서 우리 장남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좀 했더니 글쎄 우리 장남이 아까 이걸 나한테 주는 거 있지? 혹시 네가 골라준 거니? 그럴 리가요. 전 남편이 이 가방을 샀는지도 몰랐는걸요. 라는 말을 마음속에 삼킨 전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저보단 그의 안목이 더 높잖아요. 혼자 백화점 가서 샀나봐요. 어머, 그러니? 역시 우리 아들 안목은. 이 고급스러운 자태 좀 봐라. 모르긴 몰라도 이거 들고 동창회 가면 그 옆편 애들 뒤로 나 자빠질 게다. 아우, 생각만 해도 통쾌해. 어머님 좋으시겠어요. 좋다 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장남이 사준 건데 집안 갑오로 물려주고 싶은 심정이다 얘. 그렇습니다. 시댁에 돈으로 도움을 주던 남편은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명절이라고 미리 받은 상여금과 그간 모아뒀던 비상금까지 털어 그 비싼 명품 가방을 시모 품에 안겨주었더군요.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화가 나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가 동창회에 들고 나갈 가방 하나 없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자식이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좋게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이따금씩 나오는 한숨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명절 당일은 지나가고 있었고 친정으로 돌아가기 전 준비했던 봉투를 시부, 시모 두 분께 드리고 난 후 친정으로 오게 되었어요. 사람 마음이 뭔지 저도 모르는 사이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기대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참 웃기죠? 저도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고 웃긴데 그때 제 마음은 조금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선물은커녕 봉투조차도 준비하지 않은 듯 아무것도 내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생이 외국에 다녀오며 사온 선물은 넙죽 받고 엄마가 챙겨준 한우까지 겁 없이 한 번에 챙기는 그 꼴이 어찌나 얄밉게 느껴지던지.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여보, 왜 올해는 우리 집에 아무것도 안 줘?
저의 물음에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구야, 당연히 우리 엄마 가방 산다고 돈 다 써서 준비를 못해서 그랬지. 그리고 각자 돈 관리하는 것엔 각자 집은 알아서 챙기자는 것도 포함된 거 몰랐어? 참도 잘 짓거린다고 생각했어요. 각자 돈 관리는 했어도 이때껏 시댁엔 제가, 친정엔 본인이 봉투를 들이고 온 것은 기억도 나지 않는 모양이더군요. 뻔뻔하게 이제 와서 저딴 말이나 짓거리는 남편놈을 보며 한 대 날려버리고 싶을 충동감이 저를 휘감고 있었지만 정말로 때릴 순 없는 노릇이었기에 참고 또 참고 겨우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아, 그래? 난 몰랐네. 그게 그런 뜻인지는. 이때껏 당신 집엔 내가, 우리 집엔 당신이 봉투라도 드리고 와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올해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지 뭐야. 당신 생각이 그런 거면 내가 당신 부모님한테 봉투 줄 때 말려주지 그랬어. 그랬으면 그 봉투는 우리 부모님께 드렸을 텐데 말이야. 난 당신이 좋아서 드리는 건 줄 알았지. 그리고 그 정도는 드릴 수 있잖아? 아, 하여튼 앞으로는 각자 집에 각자 알아서 하자. 그 편이 깔끔한 것 같아.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자. 나야 당신 집에 신경 끄고 우리 집만 신경 쓰면 된다고 하면 더 간편하고 좋지.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저흰 합의를 보았고 그 후 남편과 전 서로 아닌 척하지만 서먹해지는 관계를 느끼고 있었죠. 서서히 남편과 제가 멀어지는 와중 전 남동생의 가게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들렸고 그곳에서 어이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제 남동생의 가게에 일하고 있는 도련님과 시누이의 모습이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저 두 사람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 그게 사실은 매형이 전화가 왔었어. 우리 가게에 사람 구하는 걸 봤다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 자기 동생들이 취업을 못해서 그러는데 일 좀 시켜주면 안 되냐고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겸사겸사에 알겠다고 했지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 두 사람을 여기에다 취업을 시키면 어떻게 해? 아, 그러면 어쩌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매형이 전화까지 와서 부탁하는데 나라고 뭐 뾰족한 수 있었겠어? 동생은 한숨을 쉬었고 전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두 사람은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시간만 때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있는데도 저 모양 저 꼴인데 평소 행실이야 물어봤자 입 아픈 행동이었고 전 하나마나한 질문 대신 남동생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 잘 들어? 매형이니 누나니 신경 쓰지 말고 시킬 건 정확하게 다 시켜. 그리고 일 못하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해고해. 아유, 알겠어.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 그렇지 않아도 다른 직원들한테 하는 것처럼 3번까지 말로 경고하는데 그 뒤로도 고쳐지지 않으면 바로 퇴사 처리한다고 못 박아놨으니까. 남동생은 저에게 마지막까지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켰고 저는 그런 동생을 뒤로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저의 혈압을 있는 대로 올려놓은 남편놈은 뭐가 좋은지 휴대전화를 보며 하하호호 한바구음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전 분노가 끓어올랐고 남편에게 따지듯이 묻게 되었죠. 여보, 어떻게 시윤이한테 그런 부탁까지 할 수가 있어? 당신도 잘 알잖아. 그 가게 시윤이가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밤낮 없이 고생하며 키운 가게라는 거. 그런 가게 어떻게 아가씨하고 도련님 취업 자리를 부탁하냐고. 아니, 마침 가게에 사람 구한다는 공고를 봐서 부탁 좀 했지. 그리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뭐. 그런 걸로 야박하게 구냐고. 야박하다니 참 어이가 없더군요. 남동생이 하는 가게는 자동차에 관련된 가게였는데 관련 지식이 없다면 그곳에서 할 일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 일이었죠. 그런데 자동차라면 개뿔 쥐뿔도 모르는 시누이와 도련님이 그곳에 취업을 했다는데 제가 화가 나지 않게 생겼나요? 그것도 동생이 어떻게 일군 가게이며
사업인 줄 뻔히 아는 저로서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죠. 그걸 말이라고 해? 그쪽으로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왜 부탁을 하냐고. 100번 좋게 생각해서 청소나 전산 업무 같은 걸 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2명이나 필요한 일이냐 이 말이야. 부탁을 하려거든 둘 중에 한 명만 부탁할 것이지 왜 둘 다 거기 밀어 넣어놨냐고. 당신 말이 좀 심하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 동생들이 당신 동생 돈이나 축내고 있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지? 하는 일 없이 월급이나 받아간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게까지 말한 적이 없는데 남편은 스스로가 찔렸는지 비비 꾸며 말하기 시작했고, 저 역시 그날만큼은 그냥 넘어갈 마음이 없었던 터라 참지 않고 할 말을 모두 쏟아내어 버렸어요. 난 그렇게까지 말한 적도 말할 의도도 없었는데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거 보니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보네. 그나마 다행스럽긴 하네.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적어도 당신 동생들한테 일 똑바로 하고 월급 받아갈 생각하라는 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냐? 다 했겠냐? 아직 100분의 1도 못했거든?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이 한마디는 할게. 기왕 시작한 일 성실히 열심히 하라고 좀 전해줄래? 방금 가게 갔다 왔는데 난 처음엔 손님인 줄 알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멀뚱멀뚱 걸레 들고 돌아다니길래 일을 그따위로 하며 월급 받아가면 안 되지. 알겠어? 내 동생이 땅 파서 돈 버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너 진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 말보다 내가 이런 말까지 하게 만드는 이 상황이 너무 심한 거야. 이 심한 상황은 당신이랑 당신 동생들이 만들었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패 끼치지 말고 잘하지 않아도 되니 제발 열심히만 해달라고 전해줘. 이건 화가 나서 하는 말도 아니고 비꼬는 말도 아니고 당신 동생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왕 시작한 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뭐라도 배우면 좋을 테니 말이야. 제 말에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의 대화는 끝나버렸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저의 사이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멀어져 버렸고, 그러는 사이 친정엄마의 생신이 다가왔어요. 전 매년 하는 대로 식당 예약을 했고, 그 와중에 남편은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며 조금 늦을 수도 있으니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식사를 하라는 연락만 남긴 채 소식이 없더군요. 그리하여 전 준비해둔 선물을 챙겨 혼자 예약한 식당으로 향했고, 남편이 말한 대로 먼저 밥을 먹으며 기약 없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주문한 접시들은 하나둘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나 저제나 올까 싶던 남편이 어두운 표정을 하고 저희가 있는 룸으로 들어오더군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속삭이듯 남편에게 물었고, 충분히 들릴 만한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무런 대답이 없더군요. 앞에 놓인 수저 세트의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망부석처럼 앉아만 있는 남편 때문에 생신 식사 자리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무거운 분위기에서 식사가 끝이 나고 뒤이어 나온 차를 입으로 밀어넣는 것인지 코로 밀어넣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때, 남동생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남편에게 물어오더라고요. 네 형,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요. 남동생의 물음에 이때껏 무건수행을 하던 남편은 득달같이 화를 내며 동생에게 쏘아붙이기 시작하더군요. 무슨 일? 몰라서 물어? 처남이 내 동생들 잘났다며? 어떻게 처남이 내 동생을 그리 모질게 내칠 수가 있어? 내가 부탁까지 했는데. 그래요. 남편에게 생긴 급한 일은 도련님과 시누이의 일이었고, 그 일이라는 건 제 동생이 두 사람을 해고한 것이었어요. 저 역시 전혀 몰랐던 일이기에 동생을 바라보았고, 남편의 역성을 가만히 듣고 있던 동생은 긴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 형, 일단 진정하고 이것부터 보고 화를 내도 내세요.
이렇게 말을 한 동생은 휴대전화를 꺼내 남편과 저에게 내밀었고 그곳엔 도련님과 시누이가 번갈아가며 포스기에서 돈을 야금야금 꺼내가는 모습이 반복되어 재생되고 있었어요. 저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기분 상하지 않게 좋은 말로 몇 번이나 말도 했었고요.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돈을 꺼내가는데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더라고요. 동생의 말이 끝나고 남편의 얼굴을 살피니 화가 엄청 난 것 같더군요. 하지만 자신이 무어라 입댈 상황이 아니란 걸 잘 아는 남편은 말하는 대신 얼굴을 붉히곤 가만히 있더라고요. 동생들을 대신해 한마디 사과의 말도 없는 남편의 몰상식한 행동에 동생 역시 기분이 상했는지 먼저 가보겠다고 말하며 부모님과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만이 남게 되었죠. 다른 날도 아니고 엄마의 생신날.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리니 제 기분도 썩 좋진 않더군요. 그것도 제가 그렇게 우려했던 시누이와 도련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사실도 크게 한몫했고요. 화가 꽤 난 저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고 있는데 남편놈이 감히 입을 떼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동생이 내 동생들한테 얼마나 짜게 굴었으면 저딴 짓까지 했겠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것인지 처음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당신 뭐라고 했어? 네 동생이 내 동생들한테 월급을 얼마나 작게 줬으면 저딴 짓까지 했겠냐고. 애들이 얼마나 생활이 힘들었으면 저런 짓을 다 해? 전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고 한참을 웃던 저는 남편의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부셔주었어요. 야, 네 동생들 다른 직원들 월급보다 훨씬 많이 챙겨줬어. 아, 월급이 아니구나. 주급으로 받아가셨단다. 생활이 힘드셔서. 그렇게 자기들 편의까지 다 봐주면서 데리고 있었더니 그딴 짓거리나 했다는 게 말이나 돼? 그것도 몇 번씩이나? 충동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딱 한 번 그랬다고 해도 뜨악스러운데 뭐? 한두 번이 아니라고? 진짜 어이가 없네. 이 와중에도 당신은 당신 동생들만 생각하지? 제 말에 남편은 입을 꾹 다무는 것도 잠시 여전히 화를 내며 동생들이 가져간 돈을 그까짓 푼돈이라고 하며 돌려줄 테니 얼만지 알아내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전 알겠다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남편 역시 제 뒤를 따랐어요. 식당을 나오며 전 하던 대로 계산을 했고 남편은 그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남의 동생 해고시키고 월급 주던 돈도 남아돌 텐데 계산이나 하고 가지 왜 그냥 갔대? 전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남편의 말을 무시한 채 혼자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도 뒤이어 집으로 들어왔고 전 그런 남편놈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최선을 다해 피하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은 눈길도 주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린 제 앞에 기어코 서서 저를 똑바로 보고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짓거리기 시작하더군요. 나 도저히 안 되겠어. 내 동생들도 그까짓 사업하게 해줄 거야. 그럴 능력 되면 시켜. 얼마든지 시키면 되지. 왜 그걸 굳이 나한테 말하는 거야? 이 집 살 때 내 돈도 정확히 절반 들어간 건 기억하지? 기억하지. 그건 왜? 당신 설마 아니지? 왜 아니겠어? 나 이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내 동생들 앞길 열어줄 거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나하고 은행 같이 가. 공동 명의라서 같이 가야 할 거야. 그렇게까지 나온다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래, 좋아. 당신 마음대로 뜻대로 다 해. 대신 이 집에 손대는 그 순간 나하고 이혼도 하게 될 거야. 이혼해도 괜찮으면 대출 받던가. 이혼? 해. 하면 되지. 난 이혼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출 받아서 동생들 사업시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의 요구는 오기에 가까웠고
전 절대 그렇게는 못 해준다는 말을 남기고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게 시작된 부부싸움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만 주고받을 뿐 대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싸움으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야속하게도 시모의 생일이 다가왔고 전 남편의 말을 잘 듣는 아내가 되기로 했죠. 각자 집은 각자 알아서 잘 챙기자던 남편의 말을요. 전 매년 시부모님들의 생신이 되면 어김없이 평이 좋다고 소문이 난 식당을 예약해 모셨었고 저의 그런 대접을 꽤 좋아하셨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뜻에 따라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고 예약뿐만 아니라 매년 준비했던 봉투와 선물조차도 준비하지 않았죠.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는데 저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자 다급한 시모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가, 올해는 어디서 하니? 연락이 와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먼저 전화해봤어. 아, 그이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님 아들 안목 잘 아시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 좋은 장소로 구하느라 연락이 늦어지나 본데 조금 기다려보세요. 근사한 곳에서 저녁 대접하려나 보죠. 어머, 그러니?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지. 그건 그렇고 이번에 우리 개모임 하는 친구들이랑 이번에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그 경비가 꽤 많이 들 것 같아. 그냥 그렇다고. 대놓고 경비 이야기를 꺼내는 시모의 의중이야 뻔했고 전 속이 시꺼먼 시모에게 저녁에 보자는 말을 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곤 휴대전화를 내려놓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오늘 어디서 보기로 했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매년 당신이 예약했었잖아. 올해는 어디 예약했는데? 나 예약 안 했는데? 당신이 앞으로는 각자 집 각자 챙기자고 했잖아. 기억 안 나? 저의 말에 남편은 도리어 저에게 따지고 들며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매년 당신이 했으면 올해도 당연히 당신이 했었어야지.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각자 알아서 챙기자고 말한 사람도 당신이고 우리 엄마 생일날 버젓이 빈손으로 와서 뚱한 얼굴로 내내 자리만 지키다가 결국 그 자리를 망쳐버린 것도 당신이었어. 그래서 정말 식당 예약 안 했다는 거야? 당신 지금 나한테 복수해? 내가 장모님 생신 자리 망쳤다고 나한테 복수하는 거냐고. 망친 건 알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다.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당신은 그따위로 행동해놓고 나한텐 어머님 식당 예약까지 바란다고? 뻔뻔한 거야, 생각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난 복수 따위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시키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해준 것뿐이야. 다시 한번 말하는데 당신이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 앞으로 당신 집은 당신이, 우리 집은 나보고 챙기라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나한테 이럴 시간에 네 엄마 모실 식당이나 알아봐. 저의 말에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한참 뒤 남편에게선 약속 장소가 어디인지 알리는 문자가 왔고 전 그 장소를 향했어요. 평소 제가 모시던 고급 식당과는 달리 남편이 급히 예약한 곳은 룸식 중식당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시작부터 분위기가 좋진 않더군요. 거기에다 매년 떡 케이크까지 주문해서 가지고 갔던 제가 빈손으로 등장하니 명색의 생일 모임은 케이크도 없는 자리가 되어버렸죠. 그래도 자식이 3명이나 되는데 왜 케이크 하나 준비한 인간이 없는 것인지 참 대단하다 싶더군요. 남편도 이런 상황이 민망했는지 분위기를 띄우려 부단히 애써보았지만 남편의 노력에도 분위기는 점점 가라앉기만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생일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주문을 하고 나면 바로 생일 선물과 함께 봉투를 내밀곤 했었거든요. 이번엔 식당 예약도 못해 중식당에 앉아있고 생일인데 케이크도 없고
시모 품에 안겨 있어야 할 선물과 봉투도 없으니 시모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결국 죽상을 하고 있던 시모는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더군요. 혹시 선물 준비 못해서 그런 거라면 매년 주던 봉투라도 줘도 되니 얼른 다오. 기다리다 못 빠지겠어. 이렇게요. 전 무언가를 대단히 바라고 있는 시모에게 딱 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선물이랑 봉투요? 아범한테 못 받으셨어요? 그것도 올해부터 아범이 챙긴다고 해서 제가 따로 준비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마친 전 밥을 먹기 시작했고 저의 나몰라라 하는 태도에 저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의 표정은 묻다 못해 썩어지고 있더군요. 통쾌하지만은 않더군요. 고작 제가 신경을 쓰지 않고 챙기지 않았을 뿐인데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 상황이 말이에요. 분명 저의 잘못은 하나도 없지만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 상황을 애써 무시하며 밥만 열심히 먹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한번 쏘아보고선 젓가락을 거칠게 내려놓더군요. 너희 놀고만 있지 말고 하고 싶은 사업 구상해서 가지고 와봐.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그러게, 갑자기 무슨 사업? 형이 투자해 줄 거야? 그래, 내가 대출 받아서 투자해 줄 테니까 기가 막히는 아이템으로 잘 구상해서 와. 남편의 말에 시동생들은 얼싸안고 기뻐했고 전 나지막한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진심이야? 마지막이었던 저의 물음은 남편에게 닿지 않았고 시동생들과 시모는 얼굴에 웃음꽃이 피며 남편을 찬양하고 있더군요. 우리 장남, 우리 아들, 역시 통 큰 거 좀 봐라. 동생들 걱정하는 건 우리 장남밖에 없구나. 오빠, 정말이지. 나중에 가서 딴 말하기 없기다. 오빠 최고야, 정말. 형, 정말 고마워. 그렇지 않아도 나도 취업 말고 사업이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내 맘을 딱 알았지? 정말 형 고마워. 그렇게 되돌이표 같은 찬양들이 이어지고 있었고 저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과 함께 남편을 부르며 남편의 옷가지를 잡아 끌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뿌리치는 손길과 저를 향한 멸시의 눈빛뿐이었어요. 그때서야 전 확신했죠. 미루고 미루던 참고 또 참아왔던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요. 모든 것을 결심하고 나니 비로소 머리가 가벼워지더군요. 이렇게 후련한 걸 왜 지금에서야 결심하게 된 것인지. 이런 인간도 남편이라고 이때껏 참고 또 참았던 제가 미련하고 한심해서 참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라도 옳은 결정을 내린 것을 이 와중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결심한 것을 행동에 옮기기로 했어요. 전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고이 간직해왔던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동안 머릿속에서 몇백 번이고 남편의 얼굴에 던졌지만 현실에선 차마 그렇게 하진 못했죠. 그리고 짧고 간단하게 선포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저의 갑작스럽지만 당연한 이혼 선포에 남편 대신 시모가 되물어 오더라고요. 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이혼이라니? 말 그대로예요. 이혼하려고요, 저희. 이 사람은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동생들 사업 자금을 대주고 싶고 전 그런 꼴은 못 보겠는 걸 어쩌겠어요? 그래서 동생들 사업 자금 대주는 날엔 이혼하는 날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 저하고 이혼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얘 무슨 그런 일로 이혼까지 한다고 이 난리야.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무슨 이혼 사유까지 된다고. 그러지 말고 좋게 좋게 생각하렴. 얘들이 잘 되면 너희한테도 좋지 않겠어? 이혼 사유가 될지 안 될지는 변호사 만나서 상담해 볼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이혼 사유들이 차고 넘치니까 이혼은 꼭 하려고 해요. 저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고 그랬기에 말투 또한 단호했어요. 그런 저와는 달리 남편의 눈빛은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목소리 역시 떨리고 있더군요. 너 진짜 오늘 같은 날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오늘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 엄마 생신이야. 이런 날 꼭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망쳐야겠냐고. 그깟 이혼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 일단 그 입 좀 다물고 조용히 있어. 남편의 말을 들은 전 더욱 조용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부모 생일이 중요한 인간이 불과 얼마 전 저희 친정엄마 생일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네 부모 생일은 그렇게나 중요한데 우리 부모님 생일은 중요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우리 엄마 생일날 그렇게 깽판을 쳤던 거야? 그날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 기억 안 나? 누구보다 기억이 생생했던 전 시부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아버님도 잘 알고 계시죠? 아가씨랑 도련님, 제 동생 가게에서 일하다 그만둔 거. 아니, 정확히는 쫓겨났다가 맞겠네요.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두 사람 일하게 해줬더니 글쎄 돈을 야금야금 빼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닌 여러 번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부는 역정을 내기 시작했어요. 뭐라? 이런 정신 나간 것들이 내가 너힐 그렇게 가르쳤어? 어디서 도둑질이야 도둑질이. 그것도 사돈 총각 가게에서. 제정신 박힌 것들이 할 짓이야 그게? 그런 짓을 하다 들켰으면 손이 발이 되게 빌지는 못할 망정 뻔뻔하게 남의 탓을 해. 너희 당장 사돈 총각한테 가서 빌어. 아빠, 이미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와서 빌면 뭐해? 그래요 아버지. 우리보다 나이도 어리다고요. 그 밑에서 일한 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그 어린 놈한테 가서 빌라뇨. 전 절대 못해요. 생각만 해도 자존심 상한다고요. 이것들이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너희보다 어린 사돈 밑에서 좋다고 일할 땐 언제고 뭐? 자존심이 상해? 그렇게 자존심이 중요한 인간들이 도둑질은 왜 해? 너희 사돈 총각한테 가서 빌기 전까진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알겠어? 이렇게 말한 시부는 자리를 떠버리고 시모는 욕설과 함께 저를 탓하며 원망 섞인 말들을 쏟아내더군요. 넌 꼭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야만 속이 시원하니?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세요? 그 몰상식한 짓거리들을 한 건 어머님 자식들이고 전 그 몰상식한 어머님 자식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있었던 일 그대로 아버님께 알려드렸을 뿐이에요. 어디서 감히 내 자식 탓을 하는 게야? 넌 지금 이 상황이 안 보이니? 니까지 것 때문에 그 화목하던 우리 집이 풍비박산이 났다. 어떻게 책임질 거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어요. 아줌마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게 왜 내 잘못인가요? 엄연히 그건 남의 가게에서 돈이나 훔치던 저 두 인간이랑 자기 가져온 깨지든 말든 자기 동생들한테 돈 퍼붓겠다고 한 저 사람 때문이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혼까지 하게 된 상황에는 제 잘못은 없어요, 아줌마.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아줌마라고 했니? 그럼 뭘 해도 제 탓으로 돌리는 그쪽한테 계속 예의라도 차려주길 바랬어요? 어떻게 하죠?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저의 발언에 시모의 분노는 극에 달한 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더군요. 그런 시모의 세 자식은 입을 꾹 다문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요. 이혼까지 하겠다고 한 마당에 더는 들어줄 이유가 없던 전 시모에게 한마디 던져주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아줌마, 제발 부탁인데요. 자식들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고 내 탓을 하려거든 하세요. 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혼하고 집이 정리될 때까진 집에선 제가 지내겠다고 했고 남편 역시 제가 꼴도 보기 싫었는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더군요. 그 후론 뻔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과 시동생들에겐 번갈아가며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들이 문자로 왔고 문자로 만족하지 못한 시모에게선 전화까지 오더군요. 무슨 일이세요? 왜?
아줌마는 전화도 하면 안 되니? 할 말 있어 전화까지 했으면 말씀하세요. 괜한 시비 걸지 마시고요. 어르장머리 없는 년이 말하는 뻔세하고는. 니년 때문에 요즘 우리 집 분위기가 어떤지 알아? 남의 집 풍비박산을 내놓으니까 후련하니? 제 가정도 덕분에 풍비박산이 나서요. 속이 후련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바쁜데 할 말 더 있으세요? 이 나쁜 년. 시모는 끝까지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내뱉었고 더는 듣고 있을 수 없었던 전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시모와의 통화는 의도치는 않았지만 녹음이 되고 있었고 욕설 문자들과 함께 이혼 시 증거로 쓰기로 했죠. 이후 전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혼을 진행하고 있는데 동생의 가게의 시동생들이 와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동생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며 더는 참지 말고 알아서 하라고 했고 저의 말을 들은 동생은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전 통쾌한 마음을 가지고 변호사분과 함께 카페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것인지 카페로 들이닥쳐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더군요. 이 미친년이? 너 네 동생한테 뭐라고 했길래 내 동생들을 경찰에 넘겨? 네가 제정신이야? 너 때문에 내 동생들이 깜빵 가게 생겼다고. 당장 네 동생한테 전화해서 내 동생들 빼내라고 말해. 당장. 내가 왜? 그러게 누가 남의 가게 가서 난동을 피우라고 했어? 얼마나 개판을 만들어놨으면 경찰에 신고까지 했겠어? 나한테 이러지 말고 네 동생들한테나 가서 따져. 이 모든 게 자업자득이니까 말이야. 자업자득 같은 소리 하네. 니년이 네 동생 시켜서 다 이렇게 만든 거잖아. 아, 긴 말 말고 얼른 일어나. 얼른 일어나서 내 동생들 빼내라고. 얼른. 욕은 기본이고 삿대질을 멈추지 않고 해대며 금방이라도 한 대 칠 기세로 쏘아붙이라고요. 이 모든 장면을 저의 맞은편에 앉은 변호사는 숨도 쉬지 않고 보고 있었고 유심히 보고만 있던 변호사는 이윽고 저에게 물어오더군요. 와,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하겠는데요. 혹시 녹음은 하셨나요? 아니요, 미처 그 생각까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여기 CCTV 어떻게 해서든 구해볼 테니 이혼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푹 주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상담은 오늘까지 하고 법원에서 보도록 합시다. 미소까지 보인 변호사가 떠난 후 그제야 상황 판단이 된 남편은 도끼 어린 눈빛으로 저를 보더군요. 독한 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아직도 모르겠어? 상황을 이렇게까지 몰고 온 건 당신하고 당신 가족들이야.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내 가족들이 어쨌길래 이렇게까지 하냐고.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 놀랍지도 않다 정말. 여기까지 쫓아와서 피해자 코스프레나 하는 걸 보니 시간이 남아 도는 것 같은데 그럴 시간에 이혼할 준비나 해. 저의 말을 들은 남편은 제가 반응할 틈도 없이 저의 뺨을 때려버렸고 전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남편은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고 소식을 들은 시모와 시부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시모만 왔었더라면 절대 합의란 없었을 텐데. 며느라기야,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이 모든 게 자식 잘못 키운 내 탓이다. 이렇게 내가 용서를 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하단다. 고작 내 사과로 네 마음이 풀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마음 넓게 쓰고 내 못난 자식들 좀 구해주렴. 응? 평소 저에게 잘 대해주던 시부가 이토록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오는데 안 된다 싫다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동생과 함께 남편뿐 아니라 시동생들도 합의를 해주게 되었어요. 그 후 저의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남편 시댁 식구들에게 각각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게 되었어요. 집은 판 후
정확히 반반으로 나눠 가졌고요. 그렇게 1년 저는 저대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결혼 후 싸웠던 기억이 더 많았던 터라 이혼에 대한 후회보단 왜 그런 인간이랑 결혼을 했을까에 대한 후회가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는데 회사 앞에 전 남편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행색이 눈뜨고 볼 수도 없을 만큼 형편없는 전 남편이요.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그게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어디라도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할까? 이러면서 저를 잡아 끄는데 순간 소름이 온몸에 돋아 그 손을 획 뿌리쳐버렸어요. 그럴 생각 없으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마. 할 말 있으면 여기서 짧게 하고 얼른 꺼져. 마주하고 있는 것도 역겨우니까. 저의 말에 남편은 우물쭈물 망설이는가 싶더니 말릴 새도 없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한 번만 살려주라. 나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이렇게 시작한 전 남편의 하소연은 그야말로 가관이더군요. 전 남편은 결국 집을 판 돈으로 동생들에게 투자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미리 당겨받은 퇴직금과 대출까지 받았다고 하고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도 망할 수 있는 것이 사업인데 그 게을러 빠진 것들이 노력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자신감 넘치는 동생들의 사업은 손대는 것마다 망해 나갔고 전 시댁의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 또 가게를 열었지만 그 역시도 망했다고 하더군요. 너무나도 뻔했던 결과라 솔직히 통쾌하다는 기분조차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저 인간이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 하소연이나 하려고 나 찾아왔어? 네 엄마도 그렇게 날 붙잡고 하소연만 해대더니 정말 두 사람 소름 끼치게 똑같아. 저의 말에 전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고 이내 개똥 같은 말을 뱉어내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거 알아. 나 정말 반성 많이 했고 많이 깨달았어. 내가 진작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땐 자존심 때문에 당신이 하는 말이 다 나하고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걸로만 들리더라고. 그래서 더 못나게 행동했어. 미안해. 진심이야. 전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고 전 그런 전 남편의 모습이 구역질나게 싫었어요. 왜 이제 와서 저딴 말이나 짓거리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나한테 사과하려고 찾아온 거야? 전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저의 의중을 눈치챈 남편이 저의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며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당신 없이 도저히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래. 당신이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나 우리 집이랑 인연도 끊을 수 있어. 당신만 내 곁에 다시 와준다면 그까짓 가족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고. 너 드디어 미쳤니? 네가 가족까지 버린다고 하면 내가 받아줄 거라 생각한 거야? 정신 차려라 제발. 여보 제발. 당신 나 사랑했잖아. 우리 사랑했었잖아. 이혼한 지 1년이 넘어가는데 이제와 사랑을 운운하는 전 남편이라 정말 어이가 없어 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어줍잖은 말로 돌려보내봤자 또 찾아올 것이 분명했기에 전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친 저는 단호한 어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착각은 혼자 집에서나 해. 애먼 사람 찾아와서 괴롭히지 말고. 내가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사람 귀찮게 하면 그땐 스토킹으로 신고해서 회사 생활은 하지도 못하게 만들 거야. 알겠어? 저의 으름장이 통했는지 전 남편은 몸을 세우며 저에게 욕을 뱉어내더군요. 나쁜 년. 내가 어떻게 너같이 독종 같은 년이랑 살았는지 모르겠다 정말. 마지막까지 최악이었던 전 남편은 욕과 함께 사라졌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다신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을 텐데 회사 잘리는 것은 두려웠나 봅니다. 그 덕분에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요. 그렇게 모든 사건이 끝난 후
전 앞서 말했듯이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왜 진작 이혼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할 당시 신혼 초반을 빼곤 워낙 각자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터라 혼자인 생활이 허전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더군요. 사연을 들어보면 그 빌어먹을 전 남편이 가끔씩은 생각난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혼자인 지금의 삶과 생활이 더 익숙하고 편하다고 느낄 정도니까요. 특히 명절이 되면 더 좋은 거 있죠? 저희 집은 친척이 없어 명절이 되면 조금 외로운 감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럴 틈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긴 연휴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연휴가 길지 않을 땐 국내에 공기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니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전 더없이 좋은 날들을 지내고 있어요. 이로써 제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저의 긴 사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